안녕하십니까. 해양강좌 도입부분 강의를 맡은 서울 양정고 이두형입니다. 이번 강의는 독도의 중요성, 독도의 가치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일본으로부터 침탈, 침범을 잘 막아내신 독도의영 수비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끝 한국당 독도의 위치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갔을 때 울릉도에서는 독도까지 1시간 반 정도, 가장 일본에서 가까운 오기섬에서 독도까지 갔을 때는 한 3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일본보다는 우리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독도에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 주민등록상에 있는 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 크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 크기는 사실은 큰 섬 서도와 동도와 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섬은 서도보다는 사실 동도겠죠. 왜냐하면 해양 영토로 봤을 때는 동쪽 끝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해양 영토를 보기 때문에 높이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동도가 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서도가 약 한 168m 정도, 동도는 100m가 되지 않는 한 98m 정도 높이로 실질적 높이는 서도가 크다. 동도와 서도는 실질적으로 최단 거리로 봤을 때는 한 150m 정도 상당히 근접해 붙어 있지만 그러나 멀리서 봤을 때는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독도는 우리의 영토, 해양 영토로서 중요성, 또 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 이러한 것들이 크기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중요함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도의 동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산섬이지만 이 섬에 실질적인 동물과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동물은 거의 조류입니다. 조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이라는 어떤 동물보다는 조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끝들,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주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귀중한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독도 자연입니다. 독도 자연에는 큰 바위로 형성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형태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바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독도의 변화하는 역사와 그리고 자연경관, 동식물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상당히 아름다운 땅, 독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가치, 과연 왜 독도가 중요하냐? 이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는 사실 일찍부터 한국 땅,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이것이 러일 전쟁이 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1905년에 바로 시마네 현의 고시로서 결국은 타케시마라는 일본의 땅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당시는 러일 전쟁 상태에서 일본이 한일 정서를 맺으면서 결국 우리 땅, 즉 군사 요지로서 강제로 점령해가는 것이 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왜 끝까지 일본은 그걸 주장을 하느냐? 이러한 것이 여기에 가치와 더불어서 상징성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이 바로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정서적으로 봐서 이 땅은 절대로 일본에게 줄 수 없는 우리의 주권을 가진 한국 땅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해양 영토. 이 사실은 육지보다는 광활한 그 바다가 해양 영토가 훨씬 더 큽니다. 이걸 일본은 알고 있어요, 일찍부터. 그러나 우리는 해양 영토에 대한 관심이 별로였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 세종 때 다 해양의 강국이 되었을 때 상당히 국력이 강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군사 요지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동해 중앙에 떠 있는 독도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 자원입니다. 천연 고체로서 이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래 미래에 우리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어민들의 생활, 어장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장이 넓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배타적 경제 수요로서 200해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독도를 왜 가져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각국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가 한때는 이게 대해서도 관심도 가지고 했지만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가 우리 한국의 고유 영토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고문서라 지도 여러 가지 일본의 근거 문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바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먼 바다에 있는 섬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독도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울릉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실제 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울릉도가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바로 오키섬에서도 독도가 보인다 라고 얘기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질적 거리가 사람들 눈으로 가시적 거리가 아주 청명한 날 시력이 좋은 사람 한 70km 정도 보인다고 하지만 87km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비가 오고 난 뒤에 바람이 불거나 청명할 때 해가 뜰 무렵 새벽녘에 이렇게 햇빛에 반사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키섬은 도저히 볼 수 없다. 왜냐? 지구는 둥글죠. 150km에서는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천문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10월 25일은 왜 독도의 날이냐? 그게 바로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발효를 시키면서 바로 그날이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독도가 대한제국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독도의 날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 단체가 아닌 경상북도청의 산하단체 그리고 한국교총 이러한 일부 단체들이 지금 현재 10월 25일 날 독도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진행하면 훨씬 더 우리 정서상 우리 한국 땅이다 하는 것을 더 느끼면서 알릴 수 있는 또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도의용 수비대가 결성되는 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의용 수비대가 결성되는 계기는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 가지 한국 영토로서 이제 광복이 되면서 회복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장 아픔은 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 바로 6.25 전쟁이 있었어요. 이런 아픔을 겪는 과정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일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영토상의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다행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독도가 한국 땅이다 라고 하니까 일본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눈치를 보죠. 그러나 단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서 일본은 이제 먼 바다까지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해군이 갈 수 있는 이런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수시로 바로 독도에 올라오고 독도에 와서 관찰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어민들을 못살게 굴고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수차례 계속 지속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울릉도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파견합니다. 파견하지만 지속적으로 생활이 되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보고 호련히 6.25 전쟁 때 전상을 입고 제대한 홍순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울릉도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독도의용 수비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본의 침탈에 맞서는 것은 아무런 대가,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순수한 입장에서 독도의용 수비대가 독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결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가서 일부가 거주를 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의용 수비대 결성에 대한 것도 동아일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독도영 수비대 33인의 모습이 캐리커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대원의 명단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홍순칠 대장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전투부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명, 8명씩. 그러면 전투부대가만 있어서는 안 되죠. 후방 지원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들에 대한 군사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먹고 살려고 하면 보급품을 날라야겠죠. 이렇게 군사 조직과 같이 꾸며진 것이 바로 이러한 민병대 성격의 독도영 수비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독도 수비대 활동은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 즉 경찰의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활동이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이 실효적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살기 어렵지만 진짜 이러한 독도에 우리 독도영 수비대가 직접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전투대가 두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는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어려운 곳에 한 부대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독도를 사수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는 보급선은 5톤짜리 통통배입니다. 통통배. 이 통통배를 타고 보급품을 다 전달하고 또 부상자가 있거나 아픈 사람은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 실질적 거주를 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전투부대가 가게 되면 일본이 불법으로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전투를 펼쳐야 되는 진지가 있어야죠. 그리고 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막사가 있어야죠. 이건 초사라 그러는데 막사입니다. 막사도 건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 모습이 바로 사실은 이러한 바닷가에서 그리고 또 해충인 이러한 깍닥이라는 이런 해충이 달라드는데도 이걸 다 이겨내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땔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독도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울릉도에서 배로 실어서 날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가 옆에 있는 바로 우리 보급선, 바로 345라는 보급선이 되겠습니다. 암벽에, 바위 벽에 조각하듯이 깎아내고 난 뒤에 거기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영이라는 조각을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 한 5, 6군데에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표시도 했대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한 발견된 것은 한 2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 하니까 하도 오랜 또 기간 동안 독도는 섬이니까 풍파에 시달려서 결국은 글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이들 독도영 수비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바로 와서 자기들 일본 영토 표지판을 세웠어요. 그 표지판도 역시 우리가 다시 철거도 하고 또 독도 지명에 대한 표석도 세우기도 하고 어민들의 어로 작업에 대해도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우리 것이다. 독도는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독도 주권 행사에 역시 또 독도영 수비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등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도영 수비대가 1954년까지 활동하는 과정에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완전히 우리 것으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면 우리 경찰이 가서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독도 경비대를 울릉도 경찰 관할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왜 경찰이 독도를 지킵니까? 군인이 가지 않고 군인이 간다는 얘기는 분쟁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이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에요. 한국 땅입니다.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가서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도의 표지석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 한국 땅이다. 그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라는 표지석을 동도에 크게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도 수비대의 확보 무기. 그럼 이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포대가 바로 이런 박격포. 가장 큰 것이 이제 그냥 박격포 하나였어요. 중기관단총도 있고, 그리고 또 경기관단총도 있고,
칼빈, 소총, 권총 이런 것은 사실은 먼 바다에서 전쟁을 할 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박격포, 중기관총 뭐 이런 것이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독특한 것이 목대포라는 것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대포입니다. 이 나무로 만든 대포를 위장했다가 일본의 순시선이 왔을 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목대포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도의용 수비대 진짜 활동 내용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6가지 정도만 뽑았어요. 1차, 2차, 3차는 일단은 일본의 순시선, 실습선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말로 하거나 또는 연막탄을 터뜨리거나 했을 때 일본이 겁을 먹고 돌아갑니다. 4차, 네 번째 공격을 해오는 일본 무장 순시선이 바로 1954년 8월 23일 아침이에요. 아침에 대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참 포대경으로 보니까 바로 무장을 한 순시선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상을 건 홍순칠 대장은 끝까지 기다리자. 우리가 사격이 가능한 곳까지 끝까지 기다리자. 라고 하면서 역시 또 연막탄을 쏘면서 상당한 경고를 하지만 이 오기호는 끝까지 와요. 끝까지 오니까 우리가 바로 그냥 뭘 쏘느냐. 중기관단총 600발을 그냥 사정없이 갈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기호의 축전실이 명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깜짝 놀란 일본인들은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전투입니다. 5차를 보면 10월 2일 날 두 함선이 오는데 우리는 큰일 났잖아요. 이 두 함선과 맞닥뜨려 싸울 화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나무로 만든 대포 이걸 크게 만들어서 위장을 해서 덮어놨는 천막을 싹 걷어서 그냥 이들 두 순시선 쪽으로 싹 대포 주둥아리를 겨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생각이 한 2달 전 생각이 나죠? 오, 큰일 났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5차 때 우리의 위장 선술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큰 전투는 없었지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6차입니다. 6차인데 이 6차는 독도 대첩이랄 만큼 큰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건 11월 21일 날 새벽 6시입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겠죠. 바다 섬에 11월 달 같으면 엄청나게 춥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역시 오기호와 또 해꾸라호 공격 대응으로 그대로 함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돼서 결국은 우리는 준비했던 박격포를 드디어 쏩니다. 박격포를 드디어 쏘고 그리고 또 중기관단총과 경기관단총 각 500발씩을 쏟아냅니다. 박격포 9발, 중기관단총, 경기관단총 각 500발씩 쏴서 상당한 한 16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사상을 당했다 하는 일본 측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1차부터 6차까지 내용은 이게 우리나라의 기록도 있지만 주일본 대표부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에 있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도 대첩이라 그래서 역시 또 독도 관련 단체에서는 11월 21일 날 독도 대첩 기념식을 해마다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끝 대한민국 땅 독도. 이 독도를 일본의 침범으로부터 우리가 수호한 바로 독도의용 수비대, 독도의용 수비대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또 작년에 울릉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울릉도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한번 보고 독도를 꼭 다녀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독도의용 수비대가 바로 이 독도를 지키는 그 숭고한 뜻,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이어받아서 동쪽 끝 대한민국 땅 아름다운 독도를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